김일성이 이렇게까지 소련하고 중국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그 공산당이 장제스를 몰아내고 중국 본토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이 무척 이제 고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마오쩌둥처럼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야심을 키운 것이죠. 중국처럼.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공기에서 폭동을 대규모로 주동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일성은 그 규모를 20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3일이면 자기의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던 것입니다. 3일만.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 이남을 선전포고도 없이 진격하면서 바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 자고 있을 때.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어떻게 다 자고 있잖아. 다 자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은 예상과 달리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상황이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적인민군대는 반공격을 개시한 지 단 3일 만에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서울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고요? 진짜 3일 만에 점령당했어. 아니 선전포고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북한에서 약간 구원해주러 가는 막 그런 느낌. 우리를 미국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해방시킨다. 하는데. 아니 이미 다 철수했는데 뭘 해방을 시켜? 미군들도 다 망상이지. 철수했다는데. 전차를 242대나 몰고 들어왔죠. 와우. 바로 이 전차입니다. 러시아산인가? 예. 아, 이 전차는 그 소련이 만든 T-34 전차인데요. 지원받았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서 소련이 개발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의 막강한 전차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 대도 없었대. 예. 그러면은 밀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런 뛰어난 전차와 함께 북한군에게는 중요한 전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때 참여했던 조선족 병력이었어요. 와.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국군은 조선족 출신 병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선족 병사들이 갖고 있던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들려보내서 북한으로 보냈던 것이죠. 전투 경험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군 병력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아서 남침의 선봉으로 나섭니다. 와, 이게 실전이 무서운 건데. 예. 이렇게 중국이 6.25 전쟁 발발 전까지 북한으로 보낸 조선족 병력은 6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것은 북한군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북한은 강력한 화력, 병력으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남한을 급습했고 이렇게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죠. 아이고야. 솔직히 안중에도 없던 이 한반도 예.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예. 직접 참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 미국은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당시는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었고 한반도마저도 공산화된다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소련에게 넘겨주게 될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남한의 공산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는데요. 미국은 대한민국 성립에 크게 관여했고요. 만약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동맹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치. Korea is a small country, thousands of miles away. But what is happening there is important to every American.
On Sunday, June 25th, 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Free nations must be on their guard, more than ever before, against this kind of sneak attack. We are united in detesting communist slavery. We know that the cost of freedom is high, but we are determined to preserve our freedom no matter what the cost. 다만 트루만도 6.25 전쟁에 개입하면서도 소련과 전면전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하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6.25 전쟁에 급히 개입한 데는 당시 미국 내 정치 상황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강경 보수파들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소련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를 갖게 된 것,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된 것, 이것이 다 미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 때문이었다고 몰아세웠어요. 근데 그와 함께 트루만이 소련에 물러터진 대응을 하고 중국 공산당을 방치해서 중국을 통째로 공산주의 진영에 갖다 바쳤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아주 트루만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루먼이 한반도에 벌어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트루만의 정치적 입지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6.25 전쟁에 개입한 뒤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궁금한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1950년 7월 1일에 주일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했고, 이어서 7월 8일 미국 병력과 더불어서 영국, 호주, 튀르키예 등지에서 파견된 유엔군이 처음 전장에 나타나게 되죠. 6.25 전쟁 때 유엔 깃발을 꽂고 나타난 참전국은 총 16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까지 총 34만 1천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교수님,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예.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예, 유엔군이 처음 전장에 나타난 1950년 7월 8일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긴급히 편지를 보냅니다. Я вынужден обратиться к вам с просьбой разреши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25-35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советников в штабе фронта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и штабах 2 армейских групп, так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е военные кадры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о овладели искусством вождения современных войск. 당시는 북한군이 경기도 오산에서 미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미국의 대대급 병력에 북한군 2개 사단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미군이 전격적으로 6.25 전쟁에 뛰어들게 되고 전쟁 초반에는 북한군의 파죽지세 공격에 밀리던 형국이 되기도 했지만 9월이 되자 맥카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상황은 반전되죠. 인천이 수복된 뒤에 미군과 국군은 서울로 진격하게 되고 그렇게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에바 씨, 근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상황이 좀 반전이 됐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뭐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때 이제 상황이 좀 위급해지니까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중국으로 망명을 하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탈린은 김일성 동무는 장래 중국 땅의 망명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중국에 일방적으로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됐으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이런 상황을 반전할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소련에 일어났다는 건가? 사건이? 바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박이다. 여기에는 바로 강경한 반공주의자였던 맥카더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었죠. 아, 그리고 맥아더는 그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까지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아, 위험한 사람이야. 다 없애버릴 거야. 진짜 3차 대전까지 벌어진다고 이제 나를 몰아라 하고 어떻게든 이런 공산주의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임했다고 해요. 진짜 강경하다. 자, 그렇다면 이때 중국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중국은 유엔군이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자 기존의 6.25 참전에 대한 고심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바로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그치.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 문제잖아. 예. 이거 봐 이러니까. 예. 이렇게 중국은 총 그 37개 군대, 113개 사단 규모로 중국 인민지원군을 창설했고요. 이후 1950년 10월 19일 1차로 약 20만 명 병력을 투입해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6.25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은 최대 135만 명으로 오히려 웃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1950년 12월이 되면 이들은 북한군의 지휘권을 넘겨받기까지 합니다. 중국 군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자기네들이 위협받을까 봐 그러는 거죠? 예, 미국이 북한 지역까지 점령할 경우에 중국이 타이완과 한반도 양쪽으로 포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용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군까지 6.25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자 스탈린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50년 11월부터 소련의 공군을 파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 공군들 간의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네, 소련하고. 이 공중전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최초로 제트기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공중전에서 이렇게. 저기 타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게 어떻게 피하냐? 그러니까. 저게 실제 상황인 거잖아. 살벌해요. 치열하게 싸우네요. 정전 때까지 소련은 14개 전투 비행사단 2만 6천여 명의 병력을 주둔했고 총 6만 3,229회의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남도 장진군에 위치한 장진호는 인공호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11월 27일에 미 해병 1사단은 한경남도 장진호 근처에서 중국군 12개 사단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중국군은 12만 명에 달했고 반면에 미군은 3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미군 지휘부가 대규모 중국군이 한반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미군은 왜 그 중국군의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우선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고 거기다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개입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 걸 왜 간과해? 1차적으로 투입된 중국군만 해도 그 규모가 20만 명 이상이었는데 미군은 그 중국군의 규모를 16,500여 명 정도로만 파악을 했죠. 한마디로 중국군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판단 미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으로 급작스레 들이닥친 중국군은 미군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중국군과 더불어서 장기로 전투에서 미군이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극한의 추위였습니다. 저희가 추워. 네. 북쪽이니까. 장진호 일대는 해발 1,000 내지 2,000m 해마고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무려 영하 30도의 강추위가 몰아닥쳤죠. 거의 시베리아인데요? 예. 그리고 이런 극한의 추위는 전쟁 상황에서 전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는데요. 전차, 트럭 등 각종 장비에 윤활유까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땅도 아주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참호를 파는 일도 사실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 미군이 남긴 증언을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추워서 소총을 쏠 때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탄창이 비워지면 재빨리 다른 탄창을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수백 명의 중국군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거든요. 하지만 손가락이 얼어버렸어요. 탄창을 소총에 밀어 넣으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밤마다 계속됐죠. 상당히 급박스럽고 위기 상황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이 고통스러운 추위에 수많은 미군이 동상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얼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추웠어. 이것은 보급이 열악했던 중국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교전보다 오히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사상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진짜 얼마나 추웠을까. 저게 갇힌 것 같아요. 추워 보인다, 근데 진짜로. 저게 진짜 시베리아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워 보이는데요? 지금 내가 다 추워. 내가 다 추워. 갑자기 너무 추워. 이렇게 영하 30도씨의 그 추위 속에서 치열하게 버텼던 미 해병은 12월 4일이 되자 사단 사령부가 있는 장진호 남쪽 끝에 하갈우리라는 곳으로 집결을 합니다. 이때 미군은 하갈우리에서 흥남항이 있는 110km 거리를 철수해야 했어요. 그렇게 미 해병대가 걸어서 흥남항까지 철수하는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미 해병은 12월 11일에 함흥에 도착했죠. 이때 피난민 98,100여 명도 함께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입은 피해는 정말 막대했어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 사상자는 17,000여 명, 그리고 중국군도 약 4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짜 많이 돌아가셨구나. 이후 전쟁의 양상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확전을 경계한 미국과 소련,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채 전선은 1950년 3월 말 38선 부근에서 교착이 돼버립니다.